이제 베타 붕괴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베타선도 아까 알파선이나 마찬가지로 베타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베타 입자 이렇게도 부릅니다. 베타 입자는 뭐냐면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자들의 흐름인데 원자핵에서 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원자핵에 전자가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죠. 처음에 베타선이 관찰되었을 때 원자의 구성 입자가 전자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원자핵의 질량수가 원자 번호하고 비례하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런데 이게 양성자, 다시 말하면 수소 원자의 원자핵의 질량의 정수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질량수만큼의 양성자가 있고 그 다음에 질량수와 원자 번호 그 차이에 해당하는 전자들이 들어있다. 원자핵 속에. 그러면 원자 번호와 질량수를 다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나온다는 것도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원자핵에 전자가 들어있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하이젠베르크도 그런 생각을 잠시 했는데 곧바로 그렇지 않다. 원자핵 속에는 절대로 전자가 들어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됐냐면 아주 사실은 분명한 이유 때문에 알게 되는데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이 두 사람, 유명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원자핵 속에는 절대로 전자가 들어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서 왜 전자가 원자핵 속에 들어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불확정성 원리는 이렇게 생겼죠. 저기에 H바라고 쓰기도 하고 2분의 H바라고 쓰기도 하고 4분의 H바라고 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거의 비슷하다는 부호로도 표시하고 더 크다라는 부호로도 표시하고 여러 가지 표시하죠. 뭐 계산에 유리한 거 쓰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H바 정도라고 한다면 원자핵에 전자가 들어있으면 그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얼마겠습니까? 네, 원자핵의 크기가 되겠어요. 뭐 그 중에 어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원자핵의 크기가 얼마냐면 10페름입니다. 그래서 델타 X는 10페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네,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운동량, 선운동량의 불확정성을 계산할 수가 있죠. 금방 계산합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는 뭐 이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까? H바 C를 이용하는 게 좋다고 그랬습니다. 플랑크 상수를 대입할 때가 있으면 항상 H바 C로 만들어서 대입하면 좋다 그랬죠. 그래서 H바 C로 만들려면 C를 곱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C를 곱했어요. 그러고 나서 H바 C는 197.3 메가일렉트론 볼트 페름이고 그 다음에 10페름에 여기 C 곱했습니다. 그러면 금방 계산이 되죠. 그럼 대략 얼마가 됩니까? 20 MeV/C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그 전자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요? 우리 상대성 이론에서 배웠어요. 항상 사용하는 식이 있었죠. 네, 에너지는 그 전자 에너지는 선운동량의 제곱 더하기 정지질량의 제곱 C4성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대입합니다. 네, 전자의 정지질량은 0.511 이렇게 대입하는데 이 경우에 보면 운동량 에너지가 20 MeV인데 어때요? 정지질량 에너지에 뭐 20배쯤 되는 거죠. 이렇게 크면 사실 이거 무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도 마찬가지로 20 MeV가 나왔죠. 그런데 그냥 원자핵 속에서 나왔다고 생각되는 베타선 에너지, 베타 붕괴할 때 나오는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는 얼마냐면 항상 1 MeV 정도, 뭐 많아야 1.15 MeV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타 붕괴로 나오는 건 전부 다 에너지가 1 MeV 정도인데 만약에 원자핵 속에 전자가 원래 들어있었다고 한다면 적어도 20 MeV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1 MeV짜리가 주로 관찰되더라도 가끔이라도 20 MeV짜리가 하나 보여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타선에서 나오는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전자의 에너지는 어떤 경우도
1mb 정도 최대값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네, 저 1mb짜리는 원자핵에 원래 존재하던 전자가 나온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는 어떻게 원자핵 속에 전자가 절대로 들어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냐면 기본 입자들은 우리 전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렇게 기본 입자 많이 얘기했죠. 네, 그런 것들은 다 무엇으로 구분하냐면 어떤 입자든지 페르미온 아니면 보존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상대성 이론에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는 공부하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 고유 스핀이 있는데 전자의 고유 스핀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분의 1 H바라고 그랬죠. 빛의 고유 스핀은 1입니다. 1 H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자마다 고유 스핀이 있는데 사실은 그 고유 스핀이 무엇과도 연관이 있었냐면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 입자는 전부 다 페르미온이라고 부르고 이 페르미온이라고 부르는 놈들은 고유 스핀이 전부 다 2분의 1의 홀수배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놈들을 보존이라고 부르는데 그 놈들은 전부 다 고유 스핀이 1, 2, 3, 4 이렇게 정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존으로 구성된 구성 입자들이 보존인데 보존만으로 구성된 입자는 그 결합된 합성된 입자도 역시 보존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고유 스핀이 1, 2, 3, 4 이런 걸 다 더하면 1, 2, 3, 4뿐이 나올 게 없지요. 그래서 보존으로 구성된 입자는 항상 보존인데 페르미온으로 구성된 입자는 어떠냐? 짝수계로 구성된 입자는 2분의 1, 2분의 3 이런 것들을 반정수라고 하는데 이걸 짝수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정수가 되죠. 그래서 페르미온이 짝수계로 모여 있으면 항상 보존입니다. 근데 페르미온이 홀수계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홀수계로 모여 있으면 이거 홀수밖에 안 나오죠. 더할 때. 그래서 이건 페르미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구성 입자들이 보존인지 페르미온인지로 이렇게 가르는데 이게 어떤 입자가 있으면 그것이 보존인지 페르미온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베타 원리가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로. 그런데 여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질소의 원자핵인데 질소의 원자핵 중에서 질량수가 14회짜리. 이놈은 보존이라는 걸 실험으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원자핵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 모양.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자, 질량수는 14고 원자번호는 7인데 요거 두 개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여기에 양성자가 14개가 있고 전자가 7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원자번호, 그냥 전하량은 7 해가지고 원자번호 7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이건 무시할 수가 있으니까 질량수도 14 잘 설명이 되죠. 그래서 원자번호와 질량수를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떠냐? 기본 입자의 보존이냐 페르미온이냐로 보면 이건 어떻게 씁니까? 양성자도 페르미온이고 전자도 페르미온이니까 요 합한 21개는 뭐가 되겠어요? 네, 요건 페르미온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요건 뭡니까? 요거는 보존이죠. 보존. 그래서 전자가 들어있다고 하면 페르미온이어야지 되는데 전자가 안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보존이어서 이걸 비교해 보면 우리가 실험으로 그 질소 14는 보존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니까 실험으로 비춰볼 때 이것은 1번은 옳지가 않고 2번이 옳다. 다시 말하면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로도 바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타선에 대해서는 베타선이 관찰된 초기에 또 하나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210 비스무스. 자, 이런 데서 베타 분계하는데 베타 분계에 나오는 전자 에너지를 보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의 베타 분계하는 모든 베타선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가 다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요거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고 저건 세기라고 한다면 그 전에 중성자를 발견한 체드윅이 1930년에 베타선의 에너지를 관찰했더니 처음으로 이걸 관찰해가지고 당시에 이게 큰 화제가 됐어요. 이게 왜 화제가 되느냐? 베타선의 에너지 값은 이렇게 최대값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최대 1점 얼마는 절대 안 넘긴다. 1.2는 절대 안 넘겨요. 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작은 건 연속적으로 관찰되는데 이건 무엇과 굉장히 차이가 있었냐면 알파선과 이거 좀 잘못됐어요. 알파선과 감마선의 에너지와는 대조가 됐어요. 네, 알파 붕괴와 감마 붕괴할 때 그때 에너지는 한 가지 값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선스펙트럼처럼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에서도 네, 전자기파가 나올 때 반드시 한 가지 값만을 갖고 나오죠. 이게 무엇과 같은 것이었냐면 사실은 에너지 보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막 1MeV까지는 전자가 0에서부터 1까지 다 에너지를 갖고 나오니까 에너지가 아무거나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에너지는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 아까 Q 반응한 것처럼 반응 전후 원자핵의 에너지와 반응 후에 원자핵의 에너지가 질량까지 합해서 그 차이가 나오는 놈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오는 놈의 에너지하고 똑같으려면 그 차이가 항상 일정해야지 되는데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면 여기 항상 일정한 에너지가 나와야지 되는데 여긴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서 처음에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이 이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결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위배되는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존 법칙이 있으면 대부분의 보존 법칙은 전부 다 사실 모든 보존 법칙은 그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아래에서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데 당시에 놀라운 게 에너지 보존 법칙은 조건이 없어요. 항상 성립한다. 이게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이건 오늘날까지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의 특징입니다.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때 베타 붕괴는 혹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해결이 됐냐면 파울리와 페르미에 의해서 해결이 됐어요. 자, 이 파울리는 이 얘기를 듣고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베타선의 에너지가 일정한 값을 갖지 않고 연속된 값을 갖는다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이건 분명히 그 붕괴에서는 입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붕괴 전에 원자핵의 에너지와 붕괴 후에 원자핵의 에너지 차이는 일정하죠. 근데 그걸 2개가 나눠 갖고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눠 갖고 나오면 그러면 다른 에너지를 갖고 나올 수가 있겠죠. 단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전자의 최대 에너지는 일정하죠. 2개의 입자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에너지를 하나도 안 갖고 나오고 전자만 갖고 나오면 최대 에너지가 되겠죠. 근데 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못 갖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 베타 에너지의 연속적인 에너지를 보고서 파울리가 바로 거기에는 다른 입자도 나오는데 그 다른 입자가 눈에 안 띄는 이유는 뭐냐? 그 다른 입자는 분명히 전기적으로 중성일 것이다.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전하를 가지고 측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놈은 전기적으로 중성일 게 틀림없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 보이는 놈한테 이름도 붙여줬어요. 틀림없이 나올 테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일 테니까 그거를 뉴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날 이 이름이 채택이 안 됐죠. 이 나중에 이게 확인되기 전에 파울리의 이 제안이 인정받기 공식화되기 전에 무엇이 관찰되느냐. 우리 앞에서 말한 체드윅이 뭘 발견했습니까? 양성자하고 질량이 똑같으면서도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그걸 갖다가 뉴트론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요건 조그만 질량이 아주 작은 또는 거의 없는 그런 입자야지 되겠어요. 자, 파울리가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딱 제안하니까 페르미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핵물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베타 붕괴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베타 붕괴 이론이란 베타 붕괴는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려면 새로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기본임이 있어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양력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본임으로 이걸 설명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상호작용을 양력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하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그 양력에 의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베타 붕괴 이론을 수립했습니다. 양력을 설명하는 첫 번째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페르미는 1933년에 자 이렇게 양력에 의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날 때 또 다른 거 하나 관찰되지 않는 놈이 관찰되는데 그것을 뉴트리노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죠. 뉴트리노는 이탈리아 말인데 아주 작은 중성입자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베타 붕괴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력은 미시세계 원자 핵 속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이 어땠어요? 기본임은 정부에서 4가지인데 이건 우리가 앞에서 언제 했습니까? 1학기 때 4강에서 이제 기본임 설명했었죠. 네, 전기력과 만유인력은 거시세계에서 무한히 먼 데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힘이라고 한다면 강력과 양력은 어떻습니까? 원자 핵 내에서만 작용하는 아주 짧은 거리의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강력은 무엇하는 데 이용하는 힘이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드는 쿼크들 사이에서만 강력이 작용을 했죠. 그리고 그 강력이 작용하는 원인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색이라고 불렀죠. 쿼크가 색깔을 띄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원인이 3가지 종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 모이면 똑같은 양이 모이면 무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쿼크가 결합이 돼서 무엇에 의해서? 강력에 의해서 결합이 돼서 바리온과 메존을 만들었습니다. 바리온은 쿼크 3개가, 그다음에 메존은 쿼크와 반쿼크가 모여서 만든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 때 반드시 어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마치 양전하와 음전하, 원자핵과 전자가 모여서 원자를 만들 때는 전기적으로 중성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에 의해서 쿼크가 모여서 바리온과 메존을 만들 때는 색깔이 무색이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개가 모여서 무색일 수 있는 게 이게 바리온이고, 2개가 모여서 무색이려면 색과 그것의 보색이어야지 되죠. 그 보색이 바로 반쿼크였죠. 그러면 이 색을 교환할 때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것처럼 굴론이 이제 서로 교환된다. 그래서 각각의 색깔이 있는 쿼크와 색깔이 있는 쿼크 사이에 굴론이 교환돼 가지고 강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했던 것인데, 그러면 양력은 무엇이냐면, 양력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네, 이런 쿼크와 렙톤이 양력의 영향을 받는데, 렙톤은 강력의 영향은 안 받습니다. 이 양력의 작용은 쿼크의 플레이버를 바꾸는 데 작용한다. 플레이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쿼크의 종류라고 그랬죠. 쿼크는 업쿼크, 다운쿼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종류를, 강력은 바꿔주지 못합니다. 이 종류를 바꾸는 것이 바로 양력이다. 그래서 쿼크를 바꾸면 뭐가 바뀌겠습니까? 바리온이나 메존, 그 안에 들어있는 쿼크가 바꾸면 바리온과 메존의 종류가 바뀌겠죠. 그래서 사실은 바리온과 메존이 종류 바뀌는 게 이게 바로 베타 붕괴입니다. 이 베타 붕괴의 원인을 더 파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쿼크가 종류를, 플레이버를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렙톤도 역시 양력에 의해서 종류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력은 어떻게 작용하느냐? 강력은 글론을 교환하는데 양력은 Z 보존과 W 보존을 교환한다고 그랬죠. Z 보존은 전하가 0, 그래서 Z 제로 보존. W 보존은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지가 있어서 W 플러스 보존, W 마이너스 보존 이렇게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쿼크의 베타 붕괴가 핵자의 베타 붕괴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중성자는 어땠습니까? 중성자는 업쿼크 하나와 다운쿼크 2개인데 이게 백색을 이루기 위해서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양성자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다운쿼크 하나와 업쿼크 2개죠. 이것도 이렇게 색깔이 모여 있어야 되죠. 근데 이 중에 쿼크가 바뀌면 베타 마이너스 붕괴는 뭐예요? 뉴트론이 프로톤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나 마찬가지냐면 다운쿼크가 업쿼크로 바꾸면, 이 중에서 다운쿼크 하나가 업쿼크로 바뀌면 양성자가 되는 거죠. 베타 플러스 붕괴는 뭐냐면 프로톤이 뉴트론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업쿼크가 다운쿼크로 바뀌면, 그러면 프로톤이 뉴트론으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 핵에서 베타 붕괴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냐면, 그것을 껍질 모형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바닥 상태에 있을 때는 양성자가, 중성자가 가장 아래 상태부터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 숫자가 좀 다르죠.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이 중성자고 왼쪽이 양성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껍질 사이의 간격이, 양성자는 조금 더 이렇게 간격이 더 커요. 무엇 때문에? 전기력 때문에, 전기적인 청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데 저 EF라고 하는 걸 페르미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가장 높은 에너지, 껍질의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격이 달라가지고 가장 높은 에너지가 이렇게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베타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냐면 이럴 때 베타 붕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의 들뜬 상태라든가 또는 바닥 상태라고 하더라도 양성자나 중성자의 상태가 그 반대편보다 더 클 때, 그럴 때, 그래서 자 이런 게 이제 들뜬 상태인데, 네, 그래서 베타, 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여기 빈칸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갈 때는 감마선이 나오는데 요 옆으로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데, 자 원자 핵에서는 바닥 상태에서도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자 바닥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원자핵이 있다고 한다면, 네, 여기서 중성자의 저 맨 꼭대기에 있는 중성자의 에너지가 저 밑에 있는 양성자에 비어 있는 데보다도 더 높죠. 그러면 이때 저절로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성자로 바뀌면서 저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요? 전자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원자핵도 있을 수가 있냐면 이건 바닥 상태인데 양성자의 에너지가 중성자의 에너지보다 더 높은 상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여기 어때요?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면서 요 속으로 쏙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양력에 의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데, 바닥 상태일지라도 양성자나 중성자의 핵자의 상태가 상대방 중성자면 양성자면 중성자보다 더 높은 상태에 있는데 상대방 상태의 낮은 쪽에 빈칸이 있으면, 그러면 베타 붕괴가 항상